선생님, 전 건강해지려고 먹은 건데 왜 더 아픈 걸까요? 진료실에서 35년을 보내며 수없이 들었던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정우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후로 줄곧 진료 현장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제가 지켜본 건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건강해지려고 어떤 것을 먹고 아프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건강을 챙긴다는 마음 하나로 비타민, 홍삼, 키토산, 밀크시슬 같은 건강보조식품을 매일 드시는 분들 주변에도 많으시죠?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이 중 몇몇 제품들이 약이 아니라 오히려 병을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약국에서도 병원에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다. 68세의 김순자 어르신, 수면장애와 위장불편, 늘 무기력하다고 호소하셨던 분입니다. 병원 진료를 여러 번 받았지만 차도가 없었고 오히려 점점 더 피곤해졌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복용 중인 건강보조식품을 하나씩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중 두 가지를 중단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주 만에 속쓰림이 사라지고 6주째 되던 날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밤에 자다가도 안 깨요. 그분은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몸을 망치던 건 뭐였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몸에 좋은 건강보조식품이었습니다. 바로 이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여러분 중 누군가도 지금 이 순간 복용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는 건강에 좋다고 널리 알려졌지만 특정 상황에선 치명적일 수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마지막 5번째는 많은 어르신들이 광고만 보고 믿고 드시는 대표적인 제품인데요.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내 몸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장 끊어야 할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힘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이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그 한 알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영상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약사도, 의사도, 일상 진료에서는 잘 말해주지 않는 건강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의학 용어 대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확하게 설명드립니다. 구독해두시면 건강을 지키는 진짜 정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 몸을 살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챙겨 먹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항산화제를 빼놓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비타민이 항산화 기능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노화 방지, 암 예방, 혈액순환 개선 등 온갖 좋은 이미지로 포장되어 광고에 자주 등장하죠. 그런데 이 비타민이가 때로는 독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쉽게 말하면 몸속에서 활성산소라는 찌꺼기를 없애주는 물질이 항산화제입니다. 그런데 그 찌꺼기를 너무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의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 세포 신호 전달까지도 억제되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비타민 E를 고용량으로 복용한 그룹에서 심장병 사망률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항산화제가 아니라 산화를 유발한 셈이죠.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비타민 E를 약처럼 매일 고용량으로 먹는 경우입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비타민 E 제품들 중에는 하루 권장량을 훨씬 넘는 고용량 제품이 많습니다. 이런 제품을 6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하면 혈액 응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뇌출혈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엔 혈액순환에 좋다는 말에 혹해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위험을 키우는 셈이죠. 저희 병원에 오셨던 72세 박재순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려 볼까요? 혈압은 정상이었고 특별한 병력도 없었지만 최근 몇 달 사이에 갑자기 멍이 자주 생기고 코피가 나는 일이 잦아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혈소판 문제를 의심했지만 피검사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력 조사를 해보니 400IU짜리 고용량 비타민 E를
매일 복용하고 계셨던 겁니다. 복용을 중단하고 한 달 후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좋다고 해서 먹은 비타민 E가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게다가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즉, 기름에 녹아 몸에 저장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과하게 먹으면 몸에 쌓입니다. 한번 쌓이면 쉽게 빠지지도 않죠. 수용성 비타민처럼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축적돼 부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몸에 좋으라고 먹었는데 뇌간과 혈관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보조식품을 식품이라고 생각하고 해가 없겠지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E처럼 효능을 강조하는 제품들은 사실상 약처럼 작용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러니 안전하게 먹기 위해선 약처럼 용량과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특히 하루 400IU 이상의 고용량 제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드셔야 하고 장기간 복용은 피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집에 비타민 E 제품이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오래 드셨는지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혈액 응고 관련 질환이 있거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절대로 스스로 판단해서 드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그건 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정보를 광고나 입소문에만 의존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소개할 보조제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믿고 먹지만 실제로는 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간에 좋다는 말을 듣고 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간, 수치 이상, 피로감 악화, 소화기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간에 좋다는 말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인지 밀크시슬, 즉 엉겅퀴 추출물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 해독, 숙취 해소, 간 기능 회복에 좋다는 광고가 쏟아지고 있고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술 안 마셔도 간은 챙겨야지라는 생각에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밀크시슬이 간에 좋은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밀크시슬이 간세포 보호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지만 그건 대부분 손상된 간에 아주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였고 그마저도 임상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문제는 간이 멀쩡한 사람에게 이 제품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오히려 간 수치가 올라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65세 이명자 어르신이 그랬습니다. 특별한 간 질환 병력도 없고 술도 거의 안 드시는 분이었는데 정기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크게 올라갔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병원에 오셨습니다. 초음파, 혈액 검사 다 해봤지만 원인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양력 문진을 해보니 밀크시슬 성분의 간 건강 보조제를 1년 넘게 복용하고 계셨던 겁니다. 제품 성분표를 보니 실리마린이 130mg 이상 들어있는 고함량 제품이었고 거기에다 다른 보조 성분까지 덕지덕지 섞여 있었습니다. 복용을 중단한 후 2개월 뒤 간 수치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례는 그저 특이한 예외가 아닙니다. 의외로 자주 보는 경우입니다. 밀크시슬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첫째, 간이 손상되지도 않았는데 굳이 간을 자극하는 물질을 계속 넣는다는 점. 둘째, 간 기능에 영향을 주는 보조제가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특히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이런 상호작용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밀크시슬이 간을 돕는 게 아니라 간을 지치게 만들고 다른 약의 효과까지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사실이 있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는 말이 있듯이 문제가 생겨도 특별한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던데 라고 생각하지만 검진에서 간 수치가 오르거나 피로감, 소화불량, 피부 가려움 같은 미세한 신호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걸 그냥 넘기면 결국 지방간, 간염, 간경변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간에 좋다는 믿음 하나로 밀크시슬을 약처럼 매일 드시는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간 기능을 유지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그리고 음주 조절입니다. 보조제는 그저 보조일 뿐이고 제대로 된 근거 없이 무턱대고 먹는 건 몸에 짐을 지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복합형으로 출시되어 간 건강 면역 항산화라는 식으로 여러 효과를 한 번에 본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분이 많아지면 오히려 간에서 해독할 물질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간을 도우려다 간을 혹사시키는 셈이죠. 지금 복용 중인 밀크시슬 제품이 있다면 다음 세 가지를 꼭 점검해 보세요. 첫째, 실리마린 함량이 100mg 이상인가? 둘째, 복용 기간이 3개월을 넘었는가? 셋째, 간 수치나 피로 증상에 변화가 있는가? 이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지금이라도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쯤에서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뭐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몸에 좋은 건 있어야 하잖아. 그런데 다음에 소개할 보조제는 피부와 관절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장기 복용 시 위장,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성분입니다. 특히 뼈 건강에 관심 많은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 많은 바로 그 제품인데요.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에 좋다, 관절에 좋다,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광고를 보면 단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강 보조제가 바로 콜라겐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관절이 뻣뻣해지기 시작하면서 콜라겐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콜라겐은 과하면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콜라겐은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우리 몸 피부, 뼈, 연골에 자연스럽게 존재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내 합성량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콜라겐 보충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건데 문제는 보충이 아니라 과잉입니다. 우리가 흔히 드시는 콜라겐 제품들은 대부분 분해된 형태의 저분자 펩타이드나 트리펩타이드인데 이게 위장에서 흡수된 후 진짜 피부나 연골로 가느냐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피부가 탱탱해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지만 그만큼 복용 이후 속이 더부룩해지고 변비가 심해지거나 오히려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에겐 콜라겐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위산을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위염이나 위축성 위염이 있는 분들에겐 속쓰림이나 식욕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간과 신장에 대한 부담입니다. 단백질이 들어오면 몸은 그걸 분해하고 남는 찌꺼기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간과 신장이 바빠지죠.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큰 무리가 없지만 신장 기능이 살짝 약해진 시니어분들에게는 조용한 무리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콜라겐을 포함한 복합 단백질 제품을 고용량으로 장기간 드실 경우 요산 수치 상승, 소변 문제 심하면 신장 수치 이상까지도 초래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 임용자 어르신이 기억에 남습니다.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게 걱정되어 하루 5g 이상 콜라겐 분말을 1년 가까이 꾸준히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초반에는 피부가 조금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었지만 점점 이유 없는 복부팽만, 가스찬 느낌, 심지어 얼굴에 좁쌀 여드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신장 수치가 경계 수준으로 올라간 걸 확인했고 콜라겐을 중단하신 뒤 한 달 후에야 증상이 완화됐습니다. 더 심각한 건 콜라겐 제품이 다양한 첨가물과 함께 제조된다는 점입니다. 맛을 좋게 하려고 당분이나 합성향료, 보존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루 형태나 젤리형 제품에 이런 성분이 자주 포함되어 있죠. 피부 좋아지자고 드셨는데 당뇨나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 수치에 민감한 분들은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콜라겐을 꼭 드셔야겠다면 하루 12g 정도의 저용량 제품, 가능한 첨가물이 없는 단일 성분을 선택하고 식후에 소량 복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드셨다면 한 번쯤은 혈액 검사로 간과 신장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피부와 관절도 중요하지만 그걸 유지하기 위해
다른 장기를 희생할 순 없으니까요. 또한 피부 탄력이나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단백질을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생선, 달걀, 두부처럼 소화 잘 되는 식품에서 콜라겐을 자연스럽게 보충하는 게 훨씬 건강한 방법입니다. 영양제보다는 식사에서 얻는 게 몸에 훨씬 부담이 적고 흡수도 자연스럽습니다. 콜라겐을 복용하면서도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콜라겐 때문일 리 없어라고 넘기지 마시고 잠시 중단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몸은 내 감각이 가장 잘 압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도 내 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해로운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강보조식품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체지방은커녕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변비, 복통, 설사까지 유발하면서 영양 흡수까지 방해하는데요. 광고에서는 절대 말하지 않는 그 실체, 지금부터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살을 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우리는 가장 먼저 뭔가를 끊고 그 다음엔 뭔가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먹는 것 중 가장 많이 손이 가는 게 바로 다이어트 보조제죠. 특히 키토산이라는 성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방을 흡착해서 배출시켜준다는 광고에 혹해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키토산, 이게 진짜 지방만 쏙쏙 빼는 마법의 물질일까요? 키토산은 갑각류 껍질에서 추출한 식이섬유의 일종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함께 복용하면 일부 지방 성분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이론만 들으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기름진 거 마음껏 먹고 키토산만 먹으면 살이 안 찐다는 얘기처럼 들리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우선 키토산이 흡착하는 건 지방만이 아닙니다.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까지 함께 흡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버립니다. 즉, 몸에 필요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한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철분, 칼슘 같은 미네랄 흡수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복용 시 빈혈이나 골다공증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위장에 끼치는 영향입니다. 키토산을 복용하면 변비가 생기거나 반대로 설사를 하거나 속이 더부룩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가 예민한 분들에게는 복통, 구토, 식욕 저하가 따라오기도 하죠.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속이 비어서 체중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병원에 다녀가신 63세 김영옥 어르신이 계십니다. 혈압도 잘 조절되고 활동도 활발하셨지만 배에 살이 붙는 게 싫어서 키토산 젤리를 하루 3번씩 드셨다고 합니다. 복용 2달째부터 심한 복부 팽만, 식사 후 구토 증상이 생겨 응급실까지 다녀오셨죠. 위내시경 결과는 단순 위염이었지만 진짜 원인은 키토산 제품의 과다 섭취였습니다. 복용을 중단한 뒤 몇 주 만에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요즘 키토산 제품들은 단일 성분이 아닙니다. 녹차 추출물, 가르시니아, 카페인, 알로에 등 자극적인 다이어트 성분들이 혼합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분들은 위장뿐 아니라 심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부정맥, 심장질환 병력이 있는 분들에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키토산을 간식처럼 드신다는 점입니다. 젤리나 음료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식후가 아닌 수시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섭취하면 음식과 영양소의 흡수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영양 불균형이 생깁니다. 심지어 일부 제품은 당류가 높아 혈당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이어트는커녕 당뇨 조절까지 흐트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키토산은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기준을 기억하세요. 첫째, 하루 1000mg 이하로 제한하세요. 둘째, 공복에 먹지 말고 식사 중에만 소량 복용하세요. 셋째, 복용 기간은 2개월 이내로 제한하세요. 넷째, 위장질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복용을 피하세요. 살을 빼려다 건강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의 본질은 섭취보다 움직임에 있고
빠지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게 진짜 체중 조절입니다. 키토산은 단기적으로 체중을 줄이는 착시를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강보조식품은 아마 지금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복용하는 제품일 겁니다. 면역력 높여준다, 기운을 북돋아준다며 TV에서, 약국에서, 심지어 지인들끼리도 추천하는 바로 그 제품. 그런데 이 제품이 고혈압, 불면증, 심장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건강보조식품을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홍삼일 겁니다. 면역력 증진, 피로 회복, 원기 회복, 심지어 암 예방까지. 홍삼만큼 다양한 효능을 내세우는 제품도 드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삼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에겐 혈압을 높이고 심장을 과도하게 자극하며 수면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홍삼은 인삼을 증기로 쪄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성분이 더 농축돼 있고 사포닌이라는 특유의 활성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사포닌이 자극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심장이 약하거나 고혈압, 불면증,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74세 이영자 어르신, 늘 기운이 없다는 이유로 지인의 추천을 받아 6년근 홍삼 농축액을 하루 2포씩 꾸준히 드셨습니다. 초반엔 피로감이 덜한 것 같아 만족하셨지만 3개월쯤 지나면서 불면증이 심해지고 밤에 두근거림과 가슴 통증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전도상 큰 문제는 없었지만 혈압이 이전보다 15 이상 올라가 있었고 심박수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복용을 중단한 뒤 2주 만에 증상 대부분이 사라졌고 이후 수면 상태도 회복됐습니다. 홍삼은 양기를 북돋우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원래 체온이 높거나 열이 많은 체질, 불면이 잦은 사람, 고혈압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몸에 불이 많은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격이죠. 게다가 홍삼은 카페인처럼 직접적인 각성 성분이 없더라도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홍삼은 당뇨약, 항응고제혈액 희석제, 항고혈압제 등과 함께 복용 시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반대로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 진료 없이 약 복용 중인 상태에서 홍삼을 함께 드십니다. 약효가 안정적으로 작용해야 할 나이에 몸속에서 서로 충돌하는 물질들이 싸우고 있는 셈입니다. 더욱이 시장에는 농축액, 정제, 파우더, 절편, 캔디 등 다양한 형태의 홍삼 제품이 존재하고 이들 중에는 당분이 과도하게 첨가된 제품도 많습니다. 특히 젤리나 액상 제품에는 맛을 위해 설탕, 올리고당이 첨가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죠.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운 차리자고 먹은 홍삼이 혈당을 올리고 약효를 망치고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홍삼을 먹고 나서 괜히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 밤에 잠이 안 오는 경우. 이게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홍삼이 몸에 과잉 자극을 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은 항상 솔직합니다. 좋으면 반응하고 과하면 경고를 보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홍삼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면역력이 저하됐거나 병을 앓고 난 후 회복기일 때, 체온이 낮고 기운이 없을 때, 혈압이 낮은 분들에게는 적절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보조제가 그렇듯 내 몸 상태에 따라 맞는 사람만, 맞는 양만큼, 맞는 시기에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홍삼을 드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간단합니다. 첫째, 고혈압, 불면증, 심장질환,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세요. 둘째, 홍삼 제품 중 당분이 첨가된 것은 피하고 순수 농축액 또는 정제 형태를 선택하세요. 셋째, 공복 복용은 피하고 하루 1회, 2주 단위로 반응을 관찰하면서 섭취하세요.
지금 손에 홍삼 제품이 있다면 포장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증상과 맞지 않는 경고 문구가 있을 수도 있고 성분표에 의외의 당류나 첨가물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홍삼이 약이 아니라 보조제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몸에 맞는지 확인하지 않고 매일같이 복용하는 건 검증되지 않은 약을 매일 먹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5가지 건강보조식품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로 검증 없이 무조건적으로 먹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이 5가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공통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함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지를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건강보조식품을 돌아보면 공통된 흐름이 보입니다. 하나같이 건강에 좋다, 몸에 필요하다, 의사도 권한다는 이유로 먹기 시작했고, 정작 그 성분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내 병력이나 복용 중인 약과 충돌하진 않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계속 복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그 시작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말에서 이미 절반은 안심합니다. 식품이니까 약보다는 덜 위험할 것 같고, 기능이라는 말이 붙었으니 뭔가 몸에 특별히 좋은 작용을 할 것 같죠.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진실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건 약이 아니라서 의사의 처방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약처럼 강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은 아니지만 약처럼 작용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건강보조식품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특히 시니어층이 광고나 추천에 더 쉽게 마음을 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젊을 땐 의심도 많고 모든 인터넷 검색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사람과 신뢰에 의존하게 되죠. TV에서 의사처럼 보이는 사람이 단정적으로 말하면 그렇겠지 하고 믿게 됩니다. 실제 병원에서도 그 제품이 왜 안 좋아요? 의사가 광고하던데요?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방송에 나오는 분들이 모두 진짜 의사인 것도 아니고 그 제품을 추천한 이유가 반드시 의학적인 이유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연유래라는 말의 환상입니다. 밀크시슬은 식물에서, 키토산은 새우 껍질에서, 홍삼은 인삼에서 만들었다니까 괜찮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자연에서 나온 것도 추출, 정제, 농축이라는 공정을 거치면 그건 더 이상 순수한 자연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진한 홍삼 농축액은 6년근 인삼 10뿌리를 끓여서 만든 물입니다. 그만큼 성분이 농축돼 있다는 뜻이고, 그 말은 다시 말해 과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나서 바로 나빠지지 않으면 나한테는 괜찮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고 위장 기능이 조금씩 나빠지고 심장 박동이 미세하게 불안정해지는 건 쉽게 느껴지지 않죠. 내 몸 안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나쁜 변화는 막상 병이 생기고 나서야 드러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보조제를 몇 가지 동시에 복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병원에서 어르신들 약력을 확인해 보면 비타민, 홍삼, 오메가3, 밀크시슬, 유산균, 루테인 등 56가지 이상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은 괜찮을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 보면 간과 신장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물 상호작용은 꼭 병원 약끼리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끼리도, 또 그것과 병원 약이 만나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은 절대 예방약이 아닙니다. 암을 막아주지도 않고 혈압을 낮춰주지도 않으며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지도 않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조적으로 먹는 것이지 그 자체가 건강을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걸 건강해진다고 믿고 복용하는 순간 정작 건강을 해치게 되는 역설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5가지 제품을 언급드리면서 여러분이 복용 중인 제품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이었는지 떠올리셨을 겁니다. 만약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제품을 먹기 전에 의사나 약사에게 이걸 먹어도 괜찮은가요? 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그냥 믿고 먹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5가지 건강보조식품이 모두 내게 해롭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건 내 몸과 내 상황에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드시고 계신 건강보조식품이 정말 내 몸에 필요한지 아니면 이제는 중단해야 할 시점인지 판단할 수 있는 4단계 자가 점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왜 먹고 있는지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이 제품을 복용하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누가 주길래, TV에서 좋다 해서 지인이 먹길래 따라 이런 막연한 이유라면 지금 바로 제거하셔야 합니다. 건강보조식품은 정확한 목적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절 통증이 있어서 MSM을 복용한다든지 철분 수치가 낮아서 철분제를 먹는 경우처럼 명확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지를 점검하세요. 2단계. 증상이나 수치의 개선이 있었는가? 적어도 한 달 이상 복용했다면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피로가 줄었는가, 소화가 편해졌는가, 수면이 나아졌는가, 또는 혈액 검사에서 수치가 좋아졌는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 내게 필요한 제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작용 같은 새로운 불편함이 생겼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3단계. 복용 중인 약물과 겹치지 않는가?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심장약 등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복용 중인 건강보조식품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E는 항응고제와 홍삼은 고혈압약과 밀크시슬은 당뇨약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겹쳐도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복용 중인 약과 함께 적어도 한 번은 약사나 의사에게 확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4단계. 3개월 이상 복용 중이라면 혈액 검사로 간 신장 점검을 받았는가? 건강보조식품은 대부분 간에서 해독되고 신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따라서 장기 복용 시 간과 신장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3개월 이상 복용 중이라면 주치의에게 요청해 혈액 검사로 간 기능 검사, 신장 수치 검사를 확인받아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평소엔 멀쩡해 보여도 수치상으로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 4가지 질문에 2가지 이상 모르겠다 혹은 그렇지 않다고 답하셨다면 지금 복용 중인 건강보조식품은 중단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 제품을 동시에 복용 중이라면 한 번에 다 중단하지 말고 하나씩 순서대로 2주 간격으로 줄여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야 어떤 제품이 문제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67세 박정자 어르신은 아침마다 6가지 보조제를 챙겨 드셨습니다. 비타민C, 루테인, 유산균, 홍삼, 키토산, 오메가3. 그런데 이유 없이 속쓰림과 어지럼증이 계속되어 병원을 찾으셨죠. 약 복용은 전혀 없었고 혈액 검사상 간 수치만 조금 높았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보조제를 하나씩 줄여나간 것. 그리고 키토산과 홍삼을 끊은 지 3주 만에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지금 유산균과 오메가3만 간헐적으로 복용하고 계시고 증상은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처럼 내 몸에 맞지 않는 보조제를 끊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은 건강을 보조하는 것이지 문제를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복용하고 계신 게 현실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무언가를 챙겨 먹는다는 건 참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앞서 충분히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미 복용 중인 보조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필요한 제품만 선별해서 복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조제 줄이는 순서를 정하십시오.
보통 시니어분들은 한 번에 여러 제품을 드십니다. 이럴 땐 무작정 다 끊지 마시고 다음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조절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첫째, 효과가 느껴지지 않았던 것부터. 마이너스 둘째, 성분표에 낯선 화학 첨가물이 많은 것. 마이너스 셋째, 3개월 이상 복용했는데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 마이너스 넷째, 내가 복용 중인 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는 성분. 이렇게 12개를 먼저 줄여보고 2주 이상 지켜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기록을 남기시면 더 좋습니다. 이건 단순한 중단이 아니라 몸과 대화를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둘째, 음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성분은 약보다 식단으로 보완하세요. 많은 보조제들이 사실 결핍보다는 과잉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 콜라겐, 루테인, 오메가3 같은 성분들은 식사를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비타민C 귤, 키위, 파프리카. 마이너스 콜라겐 생선 껍질, 돼지 껍데기, 닭발. 마이너스 오메가3 고등어, 참치, 아마씨유. 마이너스 루테인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이런 식으로 보조제 없이도 섭취가 가능하다면 굳이 고가의 제품을 선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음식은 다양한 영양소가 함께 섞여 있어 흡수율과 균형이 더 좋습니다. 셋째, 나에게 꼭 필요한 보조제만 선별해 복용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보조제는 없습니다. 내 몸에 필요한 걸 알기 위해선 다음 기준을 참고하세요. 1. 의학적으로 결핍이 확인된 경우 예철분, 비타민 D 부족. 2. 특정 질환의 치료를 보완할 목적일 때 예장 건강 개선을 위한 유산균. 3. 식사로 충분히 섭취가 어렵거나 흡수율이 낮을 경우. 이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보조제는 필요 없는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몸에 결핍이 없다면 그 성분은 더하기가 아니라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주기적으로 중단 기간을 설정하세요. 건강보조식품은 계속 먹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먹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3개월마다 24주 정도 복용을 멈춰보는 기간을 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몸의 상태가 나빠지지 않는다면 그 제품은 사실 필요 없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전문가와 소통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병원에 가셔서 혈압이나 혈당만 재고 오시지 마시고 복용 중인 보조제 리스트를 꼭 보여주시고 상담받으세요. 어떤 제품을 계속 먹어도 괜찮은지, 중단해야 하는 건 없는지, 부작용 가능성은 어떤지 의사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 그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건강보조식품을 줄이기 시작하면 처음엔 뭔가 허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거라도 먹어야 마음이 편했는데라는 심정,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의 안정은 건강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는 걸 줄였는데 오히려 속이 편하고 수면이 좋아지고 약을 줄일 수 있었다면 그게 진짜 건강의 방향 아닐까요? 지금까지 총 5가지 절대 주의해야 할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항산화제 중 고용량 비타민이 간에 좋다는 밀크시슬, 콜라겐 과잉 섭취, 키토산 다이어트 보조제, 그리고 홍삼까지. 이 5가지 모두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시니어층에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간, 신장, 위장처럼 우리가 쉽게 느끼지 못하는 장기에 조용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를 인식하는 시점은 늘 너무 늦은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하나, 몸에 좋다고 하니까, 다들 먹으니까라는 아주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믿음을 조금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내가 직접 느낀 변화, 내 몸이 보내는 신호, 내 생활 속 불편함을 더 믿어보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복용하던 제품들이 정말 내 몸에 맞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단지 마음의 위안이었던 건지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건강을 지키는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셨다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첫째, 이유 없이 먹는 보조제는 중단하세요. 마이너스 둘째, 효과가 없거나
몸에 불편함을 주는 보조제는 과감히 버리세요. 마이너스 셋째, 꼭 필요한 경우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마이너스 넷째, 음식으로 대체 가능한 건 식단을 통해 채우세요. 마이너스 다섯째, 계속보다 조절을 선택하세요. 그 어떤 의사도 어떤 전문가도 여러분 몸속을 대신 살아주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건강은 남의 말보다 내 몸의 말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드셨던 보조제가 너무 많아서 이걸 지금 끊어도 괜찮을까 불안해지셨다면 그 마음도 너무나 잘 압니다. 누구나 건강에 불안함이 있을 땐 뭔가라도 하고 싶어지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이 그 막연한 불안 대신 정확한 기준과 방향을 드릴 수 있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제품을 하나씩 점검해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간, 신장, 위장, 심장, 모든 장기가 한결 덜 힘들어질 겁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 먹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빼야 내 몸이 편안할까를 고민해 보세요.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진짜 열쇠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그러나 쉽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들으신 정보가 지금 주변에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고 계신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이야기라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는 나눌수록 독이 되지만 바른 정보는 나눌수록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이제는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 길을 함께 걸어드리겠습니다.